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용산구에 있는 전쟁기념관 2층에 자리 잡은 도서관에 가서 나폴레옹 시대의 탁월한 전략가이자 서양 최초의 군사 사상가이자 철학가인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칼 폰 클라우제비치가 쓰고 김만수가 옮겼습니다. 전쟁론은 손자병법과 더불어 시대를 초월하는 군사 전략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에 있다는 아포리즘은 전쟁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적인 철학으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조차 아는 말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그의 미망인에 의해 출간된 탓으로 지나치게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일생 동안 전쟁터에 머물렀던 모든 경험이 가득 담긴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란 대규모의 결투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은 수많은 결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결투를 벌이는 두 사람을 떠올리는 게 좋을 것이다. 두 사람은 각자 물리적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의 직접적인 목적은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며 이로써 상대방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은 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다. 폭력은 폭력에 맞서기 위해 기술과 과학의 발명품들로 무장해왔다. 폭력에는 국제법상의 관례라는 이름으로 제한이 따르지만 그 제한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거의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어서 폭력의 힘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듯 못한다. 따라서 폭력, 즉 물리적 폭력은, 정신적 폭력은 국가와 법률이라는 개념의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수단이며 적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목적이다. 이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이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개념상 전쟁 행위의 본래의 목표가 된다. 적극적인 목적과 더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는 쪽이 그와 동시에 더 약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걸 균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동기와 전투력의 곱하기에서 일종의 방정식이 생긴다면 언제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균형 상태에서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면 양쪽은 평화 협정을 맺을 것이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어느 한쪽에만 유리해서 다른 쪽은 행동에 나설 게 틀림없다. 균형의 개념은 휴전을 설명할 수 없으며 결국 균형이란 좀 더 유리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된다. 두 국가 중에서 한 국가가 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면 그 국가가 적의 한 지역을 점령해서 평화 시에도 그 점령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다. 점령을 하고 나면 그 국가의 정치적 목적은 이루어진 셈이고
행동할 필요는 사라지며 그 국가에 평온이 찾아온다. 적이 이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국가는 적과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적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적이 전투를 잘 준비하는 데 4주 정도 걸린다면 적은 그 행동을 뒤로 미룰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동체의 전쟁, 특히 문명민족의 전쟁은 언제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비롯되고 오로지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전쟁은 정치적인 행위다. 위에서 전쟁을 순수 개념으로 추론한 것처럼 전쟁이 방해를 받지 않는 완전한 행동이며 폭력을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면, 전쟁은 정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치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정치의 자리를 대신하고 정치를 몰아내며 오직 전쟁 자체의 법칙에만 따르게 될 것이다. 이는 지뢰를 준비해서 묻어놓으면 그 지뢰는 더 이상 다른 방향으로 폭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치와 전쟁 사이의 부조화 때문에 둘 사이에 일종의 이론적 구별이 생길 때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그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현실 세계의 전쟁은 긴장 상태를 단 한 번의 폭발로 해결하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다. 현실 세계의 전쟁에서는 전투력이 활동하는데 그 전투력은 완전히 똑같은 부류도 아니며 능력을 똑같이 발휘하지도 않는다. 지금은 타성과 알력이 빚어내는 저항을 이겨내는 만큼 충분히 팽창하기도 하지만, 다른 때에는 너무나 약해서 효과를 내지도 못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생긴다. 그건 적을 쓰러뜨리는 것과 똑같은데,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과 적의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정치적 목적이 똑같다고 해서 그들까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 적의 전투력을 공격할 때도 먼저 일격을 가하고 일련의 공격을 계속하여 마지막에 적의 모든 것을 박살내느냐, 아니면 적의 안정감을 깨서 아군의 우세함을 깨닫게 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을 품게 하기 위해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후자를 원한다면 적의 전투력을 파괴할 때에도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충분한 만큼만 파괴하면 될 것이다. 적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적의 지역을 점령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방책이 될 수 있다. 적을 쓰러뜨리는 경우에는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이 본래의 효과적인 행동이며, 적의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그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기 전에 적의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늘 필요하고로 간주될 뿐이다. 이와 반대로 적의 전투력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적이 피비린내 나는 결전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이를 두려워한다는 확신이 선다면, 적이 별로 방어하지 않거나 또는 전혀 방어하지 않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큰 이득이 된다. 이 이득이 적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승리에 불안감을 갖게 한 만큼 크다면 그것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지름길로 볼 수도 있다. 전쟁에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많으며 모든 경우에 적을 쓰러뜨려야 하는 건 아니다. 적의 전투력의 파괴, 적의 지역의 정복, 적의 지역의 단순한 점령,
적의 지역에 대한 단순한 침략, 직접 정치적 관련성을 갖는 작전, 끝으로 적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수단이다. 이 수단은 모두 적의 의지를 꺾기 위해 쓰일 수 있으며 상황의 특성에 따라 그 중에서 하나의 수단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목표에 이르는 지름길로서의 일련의 방법을 덧붙일 수 있는데 이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관계의 영역에선 객관적인 관계를 모두 뛰어넘는 인간관계의 불꽃이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병사들의 인격이 커다란 역할을 차지하는 전쟁에는, 그리고 정부나 전쟁터에는 그런 불꽃이 없을 리 없다. 최고 지휘관이 해박한 정치학자나 역사학자 또는 기자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높은 차원의 국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즉, 관습적인 경향, 고조된 이해관계, 당면 문제, 중요한 사람들에게 대해 알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섬세한 인물 관찰자나 인간의 성격에 대한 예리한 분석가일 필요는 없지만 부하들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품행이나 특별한 장단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는 마차의 구조나 마차의 대포를 매는 방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종대의 행군 시간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지식은 과학적 공식이나 기계와 같은 도구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물에 대한 관찰이나 현실에서 정확한 판단력과 이해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수준 높은 전쟁 활동에 필요한 지식은 관찰과 연구, 심사숙고와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재능은 꽃에서 꿀을 뽑아내는 펄처럼 현실의 많은 현상으로부터 정수만 뽑아내는 정신적 본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은 관찰과 연구 외에 현실에서도 얻을 수 있다. 풍부한 교훈이 들어있는 현실은 결코 뉴턴이나 오일러와 같은 과학자를 낳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꽁대나 프리드리히와 같은 뛰어난 계산적 사고를 갖춘 인물을 낳을 수는 있을 것이다. 작전에 관해 사리에 맞는 관찰이 없다면 방법주의도 더 높은 지위의 활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는 높은 활동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의 부족과 높은 생활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론과 비판에서 비실용적이며 모순에 가득 찬 이성을 느낄 줄 모르고 그들의 상식은 이성과 충돌하며 따라서 그들은 경험에 의해 다른 통찰력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우며 개인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도 경험이 주는 수단을 사용한다. 즉, 최고 지휘관의 독특한 방식을 모방하는데 이런 모방을 통해 자연히 방법주의가 생겨나게 된다. 프리드리 대왕의 장군들이 언제나 이른바 사선형 전투대용으로 등장하고 프랑스 혁명시대의 장군들이 늘 긴 전선에 걸친 포위를 사용하여 보나파르트의 하급 지휘관들이 부대를 집중시켜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그런 행동의 반복으로부터 그들이 받아들인 방법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으며 병법주의가 거의 최고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에서의 모든 행위는 확실한 결과가 아니라 단지 개연적인 결과에 맞추어져 있다. 확실성이 없는 것은
언제나 운명이나 행운이라고 불리는 것에 맡겨야 한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한 줄어들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단지 개별적인 경우와 관련해서만 그렇다. 즉, 이 개별적인 경우에 가능한 한 줄어들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이 언제나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경우만 선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이론적 견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이론에 대한 엄청난 위반이 될 것이다. 최대 모험이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지휘관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야 한다면 그의 개인적인 공적과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가 맞을 때마다 마음속에 박수갈채를 억누를 수 없으며 기대가 빗나가면 지적 불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지휘관의 행위가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지 결과로부터 알아낸 것이거나 결과에서 찾아낸 것일 뿐 그 이상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성은 기대가 적중하면 만족하며 적중하지 못하면 불만을 갖는다. 하지만 이는 행운에 의한 승리와 지휘관의 천재성 사이에 정신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연관성이 있다는 막연한 감정에 기인한다. 이 연관성을 가정하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이런 견해가 증명하는 것은 똑같은 지휘관의 경우에 적중과 실패가 자주 반복되면 우리의 관심이 더 분명한 감정이 될 때까지 높아진다는 점이다. 전쟁술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 경험과학에 속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대부분 문제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해도 이 본질 자체는 대개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식의 응용은 많은 상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단의 본질을 아는 것만으로는 지식의 효과를 결코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화약은 오늘날의 전쟁에서 커다란 원동력인데 화약의 효과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화학의 효과를 좀 더 정확히 연구하는 실험에 끊임없이 몰두하고 있다. 화약이든 초속 1000피트의 포탄이 날아가면서 포탄에 부딪히는 모든 생명체를 산산조각으로 파괴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 그걸 알기 위해 경험이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몇백 개의 부수적 상황이 포탄의 효과를 좀 더 정확히 규정하게 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포탄의 물리적 효과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유일한 효과는 아니며 우리는 포탄의 정신적 효과도 찾아내야 하는데 이를 알고 평가하는 데는 경험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 화기가 막 처음으로 발명되었던 중세에는 화기의 구조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효과는 당연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지만 정신적 효과는 훨씬 더 컸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전술보다 전략에서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을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술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결정된다. 지휘관은 일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느끼고 그 소용돌이에 맞서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며 싸우며 의심이 치미는 것을 억누른 채 용감하게 계속 나아간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천천히 진행되는 전략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심이나 이의, 생각이나 때한 후회를 생각할 여유가 훨씬 더 많다. 전술에서는 적어도 문제의 절반 정도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략에서는 그렇지 못하며 모든 것을 짐작하고 추측해야 하기 때문에 확신도 없다. 상처를 입으며 강철같이 단련된 병사 집단의 고귀한 단체 정신을 복무 규율이나 훈련 규정이라는 접착제로 결합되어 있을 뿐인 상비군의 자존심이나 자만심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엄한 군기와 엄격한 복무 규정은 군대의 무덕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줄 수는 있지만 무덕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군기와 복무 규정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규율, 숙련, 나무랄 데 없는 의지, 어느 정도의 자부심, 드높은 사기도 평상시에 훈련을 받는 군대가 갖고 있는 존중할 만한 특성이지만 그런 것들은 자립성을 갖지 못한다. 전체는 전체로서 유지되며 전체에 조금이라도 금이 생기면 전체는 급속히 냉각된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도 전쟁에서 한 번 패하고 나면 너무나 쉽게 소심함으로 바뀔 수 있다. 작은 전투가 내는 승리의 뛰어난 효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크다. 하지만 이런 작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최고 지휘관들에게 자제심이 있어야 한다. 적을 피하는 방법은 얼핏 보면 쉬운 것 같기 때문에 대부분 그 방법을 선호한다. 하지만 보통 적을 피하는 것은 승리한 쪽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종종 패배한 쪽의 전멸로 끝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군대 전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퇴로가 차단되어 우회를 통해 다시 다른 부대와 합치려는 개별 부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개별 부대는 상황이 다르며 피하는 방법이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추격을 하는 부대와 추격을 당하는 부대가 목표를 향해서 경주를 할 때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추격하는 군대의 부대 하나는 추격을 당하는 군대가 후퇴하는 바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남겨둔 것을 전부 주워 모으고 적이 늘 가까이 있다는 인상을 추격당하는 군대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12살에 입대하여 평생을 전쟁 속에 살았고 전쟁에 관한 책을 남겼지만 클라우제비치는 전쟁광은커녕 전쟁은 위대한 서사시와 위대한 영웅을 만들지 못하며 그저 욕심과 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남는 건 눈물과 고통 그리고 피뿐인 비참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고 설파할 만큼 전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법을 학문적으로 일반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클라우제비치는 전쟁론에서 전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적의 중심을 공격하는 데 집중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무게중심의 개념을 설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란 결투의 확장일 뿐이며 합리적으로 전쟁을 재단함으로써 전쟁의 위협을 피하려는 행동은 노력의 낭비에 불과하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전쟁은 어디선가는 반드시 일어나고 일단 일어나면 반드시 끝까지 간다고 단언한 클라우제비치와 함께 걸었던 신비롭고도 역설적인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